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일 전의 결과가 나올지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지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재판부도 배당이 됐고 기일도 잡혔어요. 통상 이런 절차를 밟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일단 기일 지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 지금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항소심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항소심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보다 앞부분, 그러니까 뭐 기일을 통지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 이런 통지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소요되는 그 절차는 간소화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을 고려를 하자면 언제 기일이 잡혔다라는 통지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 통지를 일단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변수도 존재하지만, 더불어서 통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항소심 법원의 경우에는 15일에 이제 기일을 지정한 것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첫 번째 기일이 15일,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한 19일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해야 돼서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높은 비율의 확률로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아무리 기일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이러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기일과 겹치기 때문에 나는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한 차례, 그러니까 15일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고인의 출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되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일로 잡았던 것을 예를 들어 뭐 2주 뒤로 다시 기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허가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항소심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심에서 거듭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그런 항소심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회귀한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줄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633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려고 노력한 것도 역시 633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뭐 파기환송심 법원에도 당연히 좀 그 취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5일로 기일을 일단은 진행을 하고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을 한다고 해도 그날 바로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기일을 잡아서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는 기일을 열더라도 피고인 출석하지 않았네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뭐 기일 변경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신 그때 바로 변론 종결을 하기보다는 네. 그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서 앞으로는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으로 없는 상황에서 우린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음 차례 이제 기일을 열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차례 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변호인단과 검찰 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뭐 추가적으로 증거가 새롭게 제출이 네. 된다라든지 그런 건 뭐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15일 기일을 마치고 그 다음 골석 재판으로 한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하고 그때 변론 종결을 하면 일반적으로 선고는 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뒤에 잡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반적인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의 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관점과 권리라는 헌법적 개념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만약에 변론 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기존 항소심 원심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도 인식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에 표현의 과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즉 본인은 이제 압박을 느꼈지만 이걸 협박이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더라도 이것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원심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 오해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그 항소심, 기존 항소심 원심 판단에 따르면 발언을 다 이제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취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기존 원심 판단, 항소심 판단의 경우에는 문장을 하나하나 나눠서 이거는 이런 의미로, 이건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선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게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리 오인이 있지 않은 이상 원심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유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파기환송심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이 지금 형량이랑 시점이에요. 먼저 시점부터 살펴보면 대선 전에 가능한가?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신속하게 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확정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확정이 돼야만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의원직에서 상실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예. 판결의 확정이 중요한 것인데 확정까지는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속도를 내서 대선 전에, 그러니까 15일 기일 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골석 재판을 열고 그리고 그때 변론 종결을 하면서 일주일 뒤에 선고를 하고 그러면 6월 3일 이전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될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마 재상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것이 뭐 2, 3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소심 판단은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겠으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단까지 나오기는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럼 이제 주목할 게 형량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고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 후보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이것이 1심 무죄, 2심 무죄였다면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새롭게 이제 형량 기준을 가지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예. 2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바 이미 있고 항소심에 가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유죄, 무죄, 유죄 이렇게 뒤집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있어서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도 보게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차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그러면 형량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양형 기준 표에 맞춰서 결국에는 양형 기준을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찬가지로 두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그것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헌법 84조의 논란이 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거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소추의 소추, 그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 거죠. 맞습니다.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소다, 기소에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의 재판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기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미 계속 중인 재판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소에 만약에 의미를 한정시킨다면 재판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기소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 모두가 5개의 재판 모두가 중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측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렇다면 5가지의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논란은 헌재로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이제 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예. 시킨다라고 하는데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 판단을 받다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뭐 올라가면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의 그 조항의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조항 자체는 헌법 84조에 위배되는 그러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굉장히 좀 긴 법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소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 주체가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 상정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에 정지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헌법소원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을 받다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재판의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이러한 법 조항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좀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헌법 소원으로 가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어떠한 재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정부기관의 이제 무력화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과의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이런 권한으로 인해서 내가 권한이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은 일단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 형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든 헌법소원이든 뭘로 가든지 그 법률,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후폭풍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